안녕하세요. 늙음하게 남는 것은 시간뿐이라 항상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즐겨 듣곤 했는데요. 뭐 남들도 다 그렇지만 제 인생도 참 드라마 같았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남편은 아주 잘 나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장비 기기들을 빌려주는 회사였지요. 지금은 하면 불법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포크레인 자격증이나 중장비 자격증들을 빌려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자격증도 빌려주고 기계도 빌려주는 그런 회사였죠. 돈도 무진장 벌었어요. 그때 아파트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집 사는데 꽤나 흥미를 들이는 아줌마였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아이고, 우리 큰손 오셨네요. 제가 나타나면 저를 극진히 모시기 바빴어요.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남편을 가졌겠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콧대도 높아졌지요. 비싼 브랜드 옷만 입고 백화점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때는 경제 위기. 그때 저희 남편 회사는 크게 망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은 어음을 주고받는 일을 하거든요. 미리 돈을 받는 일은 거의 없지요. 경제 위기로 인해서 남편과 거래하는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기 시작했고, 저희 남편 회사도 그야말로 꼬꾸라진 거였어요. 세금이 밀리니까 포크레인 12대는 전부 다 압류당했고요. 나머지 회사 건물도 싸그리 다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정말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잘 살아보자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은 활활 타버려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답니다. 콧대 높은 제가 거지가 되어버리니 동창들도 친구들도 못 만나겠더라고요. 파산 신청한 저와 남편은 작은 지하방으로 이사를 갔지요. 남편이 제 명의로 벌여놓은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미안해. 당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다들 힘든데 당신 탓하지 마.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모든 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지하방에서 사는 것도 1년만 버티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밥은 먹고 살기 위해 남편은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지하방은 창문 밖에 있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당신 자? 아니, 안 자. 남편도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청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순복이 엄마가 포장마차 차렸는데 그게 돈이 꽤 되나 봐. 소주 파는 돈이 쏠쏠하대. 지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초기 자본금도 별로 안 들고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는 노릇이잖아. 안 그래? 고민에 빠진 남편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었으니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때만큼은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물쩡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순복이 아주머니에게 포장마차 차리는 방법을 물어봐 전 자본금 500만 원으로 노점상을 차렸어요. 낮에는 평범한 떡볶이랑 튀김, 오뎅을 팔고 저녁에는 소주도 함께 팔면서 안주거리도 파는 그런 집이었죠. 다행인 것은 제가 요리 솜씨가 괜찮다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꼼장어 손질하는 법도 배우고 양념장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백화점에서 놀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야 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저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찡그리는 법 없이 살았습니다. 손님들도 간간히 찾아와서 소주를 마시고 가곤 했죠. 사실 장사가 잘 되진 않았거든요.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답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불법 노점상 일을 해도 공무원이 단속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서 다행이었죠. 다만 조금 힘든 건 술 취한 취객들이 난동을 부릴 때였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다고 이런 데서 소주 마시는 게 아니라 양주 마시면서 놀았다고. IMF로 사업이 망하자 소주를 마시고 울분을 토해내는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도 처지가 똑같잖아요. 그 손님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안아주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러면 난동을 피우던 손님들은 귀신같이 어린아이처럼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곤 하더라고요.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귀신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폭우가 쏟아지니 그날은 손님들도 한 명도 없고 텅텅 비었어요. 오늘 접어야 하는 거 아니야? 천장에 물 고이고 난리도 아니네. 오늘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소식 없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여보. 어쩌자고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몰라. 사는 것도 힘든데 왜 하늘도 같이 우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떡볶이를 휘저었습니다. 장사 준비는 다 해놓았는데 손님이 없으니 한숨이 푹푹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저기 멀리서 우산 없이 비를 홀딱 맞은 아주 작은 꼬마아이가 느리게 뛰어오는 겁니다. 폭풍우가 장난이 아니니 뛰어도 그 바람에 뒤로 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여보, 빨리 나가봐. 이거 우산 가지고 애 좀 씌워줘. 남편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가 저희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얘 좀 봐. 너 우산은 어디다 두고 온 거야? 이러다가 감기 걸리면 큰일 나지. 바싹 말린 행주를 꺼내서 급한 대로 애 머리를 말렸어요. 아주 줄럭 젖었더라고요. 아줌마. 파랗게 입술이 질려서 아이는 덜덜 떨었습니다. 얘 왜 그래? 일단 와서 뭐 좀 먹어라. 아이는 쭈뼛거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많이 아픈데 어묵 국물만 조금 포장해서 가도 될까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아이고 참. 알고 보니 꼬마는 따뜻한 것을 구하려고 빗속을 뚫고 저희 포장마차에 온 거였어요. 어묵 국물 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는 일단 꼬마 보고 앉으라고 했죠. 아줌마가 어묵 국물은 아주 무한대로 퍼줄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여기 앉아. 저는
우동을 팔팔 끓여서 아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눈치 보지 말고 양껏 먹으라면서요. 애도 추웠던지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떨면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더라고요. 계란말이도 푸짐하게 치즈 넣어서 해주었습니다. 며칠 굶은 아이 같았어요. 머리카락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눈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또 어찌나 음식은 빨리 먹던지 보는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음식을 먹는 사이에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라고 어묵 국물이랑 꼼장어 볶음, 계란말이, 진미채 등등 포장마차에서 술안주로 나가는 것들을 최대한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게 걱정이 되어서 저희 부부가 일할 때 비상으로 사놓은 쌍화탕도 몇 개 넣어줬지요. 꼬마야, 일단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쌍화탕 먼저 바로 마시라고 하고 이거 아줌마가 음식들 몇 개 싸줬으니까 가져가. 들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배고프면은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들러서 어묵이라도 먹고 가. 돈은 나중에 꼬마가 커서 취업하면 그때 갚아. 알겠지? 남편은 꼬마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비도 잔뜩 맞고 제가 챙겨준 음식들이 많아서 혼자 들기엔 무리였거든요. 아이를 바래다 주고 온 남편은 아휴, 그 집 말도 마. 천장에 있는 판자가 비 때문에 떨어져서 집안이 전부 비가 새고 난리도 아니더라. 엄청 힘들게 살더라고. 꼬마랑 할머니 단 둘이 사는 모양이야, 글쎄. 저희 남편은 깜짝 놀란 듯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저희 부부가 제일 비참하고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만했던 거였죠. 그렇게 비 때문에 그날 장사는 일찍 접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은 포장마차 음식들을 챙겨서 집에서 먹었죠.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렇듯이 남은 음식들은 집에 가서 먹잖아요. 냉동실에 음식 남은 거 다 얼려놓고요. 하여튼 그 다음날 제가 골병이 들어서 출근을 못했어요. 남편이 혼자 나가서 장사 준비를 다 하고 그날 새벽 장사까지 싹 하고 들어왔죠. 그런데 양손에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오늘 장사 잘 안 됐나 보네. 음식 챙겨온 거 보니까. 이거 음식 아니야. 검은 색깔 봉다리를 제게 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더덕에, 도라지에, 쓴바퀴부터 시작해서 나물까지 별의 별게 다 들어있었어요. 아니, 이거 어디서 났어? 누가 준 거야? 사온 거야? 라고 물으니 남편은 우리 어제 그 꼬마의 할머니가 오셔서 주고 갔어. 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런 거 바라고 한 건 아닌데 내가 다 미안하더라고. 할머니가 산에 가서 캐온 나물이랑 귀한 약재들이었어요.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 그걸 챙겨서 포장마차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여느 때랑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험해, 우리 손주 보살펴줘서 참말로 고맙습니다. 지가 몸이 억수로 아파서 그날 폭우 때문에 비를 다 맞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는데 우리 손주가 그 장대비를 뚫고 뜨끈한 음식들을 어디서 한 푸짐하게 가지고 왔더라 예. 여기서 챙겨준 거라더 예. 참말로 고맙수다. 쪼글쪼글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안사람 얼굴 한번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 대단한 건 없고
산도라지랑 더덕 좀 더 가져왔으니 챙겨 먹으라대요. 할머니 많이 드시라고 우린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받는 것도 예의라 생각해서 결국에 양손 가득 약재를 받았네요. 할머니께서 주신 도라지로 청을 담그었고 더덕은 방망이로 쾅쾅 두드려서 고추장 양념을 발라 재워놓았어요. 다른 쓴박이나 나물 같은 것도 간을 살짝 해서 반찬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 부부가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답니다. 새벽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유독 술을 많이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오실 정도로 저희 가게에 단골이셨고요. 그분들이 그날 오셨길래 제가 더덕 무침이랑 쓴바퀴 반찬을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이거 약재예요. 저희가 받은 건데 다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요. 더덕 이거 바싹 구운 거라서 고기처럼 야질야질 씹는 맛이 좋을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거를 받아도 되나? 더덕구이에 기분이 좋아진 그 남정네들은 술잔을 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무리 중에 한 남자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 귀한 더덕을 왜 손님이 줬대요? 아, 그게 아니라 엊그제 폭우 내릴 때 한 꼬마가 저희 포장마차에 발발 떨면서 왔거든요. 그분들에게 며칠 전 만나게 된 꼬마와의 인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들 엄청 흡입력 있게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거 대박이네요. 알고 보니 그 술 마시는 남정네들은 근처 방송국 PD들이랑 조연출이었던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 사연화하고 싶다고 영상 찍어서 남겨도 되냐고 하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저랑 남편은 뭐 나쁠 것도 없으니 그러라고 했죠. 그 다음날 촬영 장비를 챙겨와서 저희 포장마차를 찍고 저희 부부의 하루 일상을 전부 취재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꼬마랑 할머니 집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따뜻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흔하지 않은 우리네 이웃들이라면서 방송이 되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대박났어요. 그냥 나는 장대비 맞으면서까지 할머니를 위해서 어묵 국물을 포장하려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그랬던 것일 뿐인데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니 몸둘 바 모르겠더라고요. 하루에 손님 3팀만 받아서 먹고 사는데 전국에서 날아오는 편지들과 저희 부부 때문에 사업 실패로 죽으려다가 다시 열심히 살게 되었다며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방송 한 번으로, 그리고 그 꼬마와의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 대박난 거죠. 전국 각지에서도 그 꼬마와 할머니를 후원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지금으로 치면 다큐 3일 같은 것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보고 포장마차에 온 손님들로 인해서 저도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꼬마아이도 좋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꼬마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집도 날리고 자기 엄마 집도 담보받아서 대출했다가 또 날려먹고 그러다가 뇌출혈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힘든 삶을 살았던 거고요. 저희 부부는 덕분에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작은 빌라 1층으로 집으로 옮겼고요. 그 꼬마아이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되어서 투병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얼굴을 튼 사이니 마음이 쓰여서 이따금씩 병원에 찾아가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꼬마와는 참 친하게 지냈어요. 아줌마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우리 할머니 위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병원도 와주시고 제가 이 마음 절대로 안 잊을 거예요.
아이고, 말하는 것 좀 봐.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지. 안타깝게 할머님은 4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 꼬마도 훌쩍 자라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찾아갔습니다. 가족 아무도 없더라고요. 상주는 그 어린아이가 혼자 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 저희 남편이 상주를 함께 서주고 발인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음식이랑 반찬들을 함께 날라주었고요. 애가 아직 어린데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어떡해, 여보?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먼 친척이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 외가 쪽이래. 비행기표 급하게 사서 들어오느라 장례식은 못 지켰고,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혼자 살기는 힘드니까 그 편이 더 좋을 것 같네.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경험하는 게 더 많을 테니까. 그 꼬마는 할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2달 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비자랑 여권 발급받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아저씨, 감사했어요. 저 미국에서 잘 살게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장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의 바른 아이였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날 공항에서 눈물이 나던지요.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이라 그랬나봐요. 미국에서 적응은 잘할지 잘 지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이따금씩 미국 집에 김치도 담구어서 보내주곤 했는데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로는 연락도 끊겨서 택배조차 보내줄 수 없었답니다. 남편은 잘 살고 있을 거야. 애가 워낙에 똘똘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애잖아. 그러게. 그런데도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아프네. 슬픔도 잠시 바쁘게 살다 보니 또 일상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포장마차 단속도 심해지고 시대 흐름도 많이 바뀌어서 점점 장사도 삐그덕거리게 되었어요. 방송에 나간 이후 3년간은 장사가 정말로 잘 되었는데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소주 마시는 것보다는 더 비싼 술을 마시면서 발걸음도 뚝 끊겼지요. 위생도 그리 좋지 않으니 더 이상 많은 손님들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매출도 줄었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은 방송에 한번 나가서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 부부가 엄청 큰 돈을 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집은 돈 엄청 쓸어 모았잖아. 감성 발휘해가지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며 저희를 견제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요. 마음만 받고 원치 않는 오해만 사니까 인생이 외롭더라고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제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부는 사이가 참 좋았지요. 달밤에 함께 늘 새벽 장사가 끝나고 손을 꼭 잡으며 집으로 갔으니까요. 가난해도 평생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귀뚜라미 소리 들으며 잠을 자도 좋으니 내 옆에만 있어달라는 작은 소박한 바람도 하늘은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야채랑 이런저런 물건들을 옮기다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면서 탁 기절을 한 겁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눈은 뒤집혀 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어요. 119에 전화를 했어요. 자, 신고자분 침착하시고 일단 남편분 팔다리 일자로 피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개 있죠? 오른쪽으로 돌리시고요. 휴지 같은 거 있으면 걷어내서 기도 확보해주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지금 출동했으니까 응급구조사들이 늦지 않게 도착할 겁니다. 쓰러진 남편은 서울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간암이래요. 제 남편이 말기 간암이래요. 말도 안 된다고 정말이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의사는 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남편분도 속이 팽창하는 것 같은 느낌이나 숨가쁘고 호흡이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피곤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라고 별거 아닌 것 취급하고 넘기셨을 거고요.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이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포장마차는 그날부로 접었습니다. 남은 돈은 전부 남편의 항암 치료에 썼어요. 머리가 후두둑 빠지는 것을 보다 못한 남편이 직접 바리깡을 가져와 화장실에서 머리를 미는데 저랑 남편 둘 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긴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자르면서 나도 당신 투병하는 거 함께 할 거야. 내가 지켜줄게. 쉽지 않은 병원 생활이었어요. 항암 치료는 남편의 피부를 망가뜨렸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멍이랑 피가 나고 살짝만 손톱으로 긁혀도 진물이 났어요. 등이랑 엉덩이 피부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괴사가 되었고요. 부작용이 가장 적은 치료 방법은 항암 주사를 맞는 거래요. 그런데 주사 한 번 맞는데 3,4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괜히 나 치료한다고 돈 쓰지 마. 나 떠나면 당신만 힘드니까. 떠나긴 누가 떠나. 당신 죽을 생각하지 마.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언젠간 저희 남편이 떠나야 한다는 그 아픈 사실을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암세포가 척추까지 와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걸을 수도 없었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야위었고 힘들어 보였어요. 내 마지막 숨결이 당신이라서 행복했어. 라는 그 사람다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제 곁을 영영 떠났답니다. 오열하며 치른 장례. 암 환자라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남편을 훌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집에 도착해서 병원 원무과로부터 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쫙 펼쳐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암 중에 제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요. 1억이 넘는 치료비를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슬픈 것도 잠시 앞이 막막했어요. 집 전세금도 빼고 통장에 있는 돈도 싹싹 긁어 모아서 중간중간 정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억이 넘는 돈이 남아있었다니 앞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곧 죽어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어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어요. 마음을 아직 추스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손님들이 묻더라고요. 남자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많이 아파서 투병하다가 요 며칠 전에 떠났지요. 항상 둘이 일했는데 혼자가 되다 보니 마음이 많이 쓸쓸했답니다. 당장이라도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삶의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빚은 갚고 죽자. 남한테 패 끼치지는 말자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답니다. 포장마차를 거의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지요. 남편 죽은 이후에 꼬박 2년을 혼자 하니까 이제는 죽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일을 접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자궁이랑 장기 안에서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입원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이대로 죽고 싶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펑펑 울면서 말했죠. 보험이 되니 치료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 입원시켰습니다. 입원하는 내내 정말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남편이 암투병할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파보니 그제서야 더 그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3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을까요? 갑자기 누가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피부는 새커멓고 등치도 컸답니다. 누구야? 그런데 세상에, 그 호리호리하던 꼬마아이, 미국에 갔던 영식이었던 겁니다. 아줌마, 영식아? 영식이 맞지? 네네, 저 영식이에요. 알고 보니 얼마 전에 그 꼬마 녀석이 한국에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한국 오자마자 바로 저희 부부를 찾으러 포장마차를 갔는데 그 자리에 포장마차가 없으니 주변 가게를 싹 다 돌아서 제 근황을 수소문했나봐요. 그 중에 순복이 엄마가 제가 입원한 병원 주소를 알려준 거고, 양손에 바리바리 과일이랑 음료를 사들고 문안을 온 거였습니다. 아저씨는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영식이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성공해서 꼭 성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 걸음 늦었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아줌마를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기특했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미국에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았어요. 실리콘밸리에서 IT 관련 부문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한국 삼성 반도체 쪽에서 이직 제안을 했더라고요. 억대 연봉을 계약하고 영식이는 한국으로 온 거고요. 미국에서 미식축구도 하고 작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발도 하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잘 지냈더라고요. 참, 그 어린 꼬마가 이렇게 잘 자라니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기특하더라고요. 간병인 없이 혼자서 투병하던 저는 그날 이후로 영식이가 꼭 붙어 있어 주었답니다. 영식이는 제 아들이 되었어요. 저를 엄마처럼 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렴 우리 영식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 병원 빚을 알게 된 영식이는 냉큼 그 고지서랑 계좌 달라고 하더라고요. 에휴, 됐어. 네가 돈이 어딨어서. 됐다. 퇴원하면 다시 일 시작해서 갚으면 돼. 절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폭우 내린 그날을 기억해요. 공짜로 어묵국물 받으면서 꼭 성공해서 다 갚는다고 했잖아요. 저 약속 지키고 싶어요. 그 녀석 덕분에 제 마음속의 근심 걱정의 원인이었던 빚도 탕감할 수 있었고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다행이었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하던 포장마차는 접게 되었고 그 녀석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로 왜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린 저였는데 또다시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내 곁에 왔다는 것에 참 고마웠습니다. 영식이는 회사에 들어간 이후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저는 영식이 결혼할 때 엄마 좌석에 떳떳하게 앉아서 엄마 노릇도 해주었답니다. 상견례도 함께 가주었고요. 20여 년 전 그때의 인연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요즘은 반찬 가게를 직원들한테 맡기고 손주를 돌봐주느라 한참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자식도 없어서 이제는 늙음하게 외롭게 인생 마무리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이런 행운이 또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정말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요. 남편이라는 거대한 하늘이 무너져도 영식이라는 삶의 숨통이 저에게 찾아와 주었네요.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손주가 나를 보며 웃어줄 때, 따뜻한 밥상을 함께 먹을 때, 영식이 할머니와 저희 남편 기일을 함께 챙길 때, 그냥 그런 거에 요즘은 감사하면서 살고 있네요. 참 힘들었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경제도 안 좋아서 돈도 없었지만 어찌 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요즘 그때 잃어버린 그 정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남들보다 잘 살지는 못해도 잘 살아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저를 살게 해준답니다. 경제 위기 때 힘드신 분들 잘 살고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59년생 여러분, 저랑 나이대 비슷하신 모든 분들 살아내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냈을 나이이니 우리는 늙음하게라도 인생 즐기면서 삽시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돈 열심히 벌어봐야 뭐 하겠나요? 아프면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끝인데요. 그렇죠? 사람 사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저이기에 저의 인생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숨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툰 글솜씨로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 보았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셔요.